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문학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 서사문학의 특성입니다.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사문학의 구조적인 성격을 보면 서사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그 35쪽에 보면 발은 서사론을 공부하기 위한 입문책 서사란 무엇인가에서 서사 텍스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거기 박스를 보세요. 1. 서사 텍스트에는 두 가지 유형의 발화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하는 발화자, 그렇지 않은 발화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 텍스트의 세 단계, 텍스트, 스토리, 파블라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서사 텍스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용들은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고 경험되는 관련된 사건의 연쇄다. 연쇄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뒷장에 넘겨서 이 텍스트와 스토리와 파블라가 뭔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6페이지 넘겨보세요. 36페이지. 자, 36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첫 번째 줄에 텍스트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설 작품 전체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스토리 동그라미 치시고 사건이 결합된 줄거리 밑줄. 자, 파블라 동그라미 치시고 사건을 의미 있게 재구성한 것 이렇게 밑줄 치세요. 자,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뭐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고, 그 다음에 파블라가 뭔지 이걸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사 텍스트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건이 연쇄다. 연쇄를 이제 영어로 연속이라는 의미하고도 같은데 이걸 영어로 하면 시퀀스가 돼요. 시퀀스. 시퀀스.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그 다섯째 줄 끝에 보면 시퀀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고 이거의 뜻이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사문학의 성격. 그 밑에 그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서사문학의 성격을 요약해보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서사문학의 성격 밑줄 쫙 치시고요. 거기 첫째 동그라미, 둘째 밑에 단락 동그라미, 자, 그 37쪽의 두 번째 단락 셋째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제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뭐냐? 이 서사문학은 자, 36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네 번째 단락. 1인칭 형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3인칭 형식으로 꾸밀 수도 있다. 그렇죠? 1인칭과 3인칭이 있죠. 그 다음에 둘째는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났죠. 그래서 이 서사 텍스트에서 텍스트, 스토리, 파블라를 구분할 수 있다.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스토리를 서술하는 형식,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거. 우리가 춘향전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건 여러 차례로 각색이 됐죠. 그래서 이해조가 신소설 작가죠. 이해조. 자, 춘향전을 리메이크 했다는 거예요. 리메이크. 해서 옥중화. 옥중화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하면 옥 속에 핀 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소설을 썼고요. 이도령의 춘향 등의 인물이 등장해서 사랑하고 이별하고 재위하는 사건의 시퀀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걸 썼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든 고소설이든 신소설이든 영화든 스토리에는 다 변함이 없죠. 기본적인 스토리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식객,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건 이제 만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만화였는데 인기 있다 보니까 영화로. 이건 드라마로도 만들었어요. 또 선덕여왕이 있었죠. 이 선덕여왕은 뭡니까? 이런 그 드라마를 그 소설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스토리는 변화가 없죠. 스토리는 변화가 없는데 형식만 변할 뿐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하면 영화에 맞는 시나리오에 맞는 형식, 드라마는 드라마에 맞는 형식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다음 셋째는 뭡니까? 37쪽의 두 번째 단락. 서사문학은 시간의 예술이다. 시간의 예술. 그래서 이 시퀀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퀀스.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루려면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러한 구성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시간의 흐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의 예술이라는 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사문학의 지배 장르 소설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서사문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뒤쪽에 넘겨보시면 38페이지에 박스에 나오죠. 박스에 로버트 숄즈, 로버트 켈로그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을 보면 박스 있죠. 서사문학은 서사시에서부터 소설까지 모든 문학 중에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는 종류였다. 또한 서사문학은 서사문학이 속한 문화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청중을 얻으려고도 노력했고 다른 어떤 종류의 문학보다도 외적인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서사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설은 소설이지만 서사문학은 소설, 뭐 영화, 그다음에 뭐 드라마, CF, 발레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서사문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본질 거기 밑에 38쪽에 1번 써진 거에서 두 줄 올라가면 거기 소설의 특징 본질 밑줄 치시고요. 이게 뭐냐 1번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놓인 불완전성이라는 거예요. 불완전성.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불완전성이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9쪽으로 가보면 박스 바로 밑에 위에 인용문을 정리하면 소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박스 밑에 소설은 기능을 한다. 자,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있죠. 첫째는 뭡니까? 소설은 직접 자기 내면을 노래하는 서정시와 직접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서정시와 극 이게 드라마죠. 이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양쪽의 특성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와 극이 있으면 이 시와 극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소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게 서정시고 이게 극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 소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을 형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소설은 현실과 이상의 충실성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이든 현실 비판 지향성과 유토피아죠. 원래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가 이상향이라는 뜻이죠. 유라는 것은 낫의 뜻이고요. 이 토피아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섬이 유토피아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구현 지향성의 양가적 가치, 그 두 가지 가치라는 뜻이죠. 충돌. 셋째는 뭡니까? 형식의 덜 얽매임으로 넓은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복합성이라고 나오죠. 39쪽에. 자, 복합성은 그 잡식성이라고 갖다고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불완전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 소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자족적인 장르. 이 자족적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라는 거죠. 이때 만족한다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self-satisfaction. 이게 자족이란 뜻이죠. 이런 자족적인 장르가 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족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그 소설 외의 여러 장르 또는 문학계의 요소들과 혼합되어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기능이 40쪽을 넘기면 상호 교환적이라는 상호 교환성, 상호 교환적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그 40쪽의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에서 두 줄 올라가면 힐레 브란트는 소설의 기능을 상호 교환적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소설의 미적인 기능은 멀게는 시의 그것만큼 자율적이지 못하다. 소설의 미적 기능은 상호 교환적이다. 있죠. 우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시 말해 다른 장르에 비해 한층 더 개방적이고 인간관계라는 의미에서 발산적이며 흥미의 요소가 풍부하되 계몽적이다.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계몽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시에 윤리적인 것에 전 영역을 감싸면서 인간의 선한 측면, 범죄적 인간뿐 아니라 남을 돕기 좋아하는 인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교환적이란 말이 있어요. 상호 교환적.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박스 바로 밑에. 이란 표현은 소설의 구조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소설은 역사와 철학, 사회학 여러 가지의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설은 또 시적 표현도 담을 수가 있어요. 또 극적 상황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런 계몽적인 교훈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재미를 풍부하게 느끼도록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또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설이라는 것은 이런 그 독자들을 잘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독자들을 또 잘 끌어들이려면 소설에 어떤 이론이냐면 문학 당의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설탕 옷이죠. 설탕. 문학은 설탕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계몽적인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계몽적인 이야기 플러스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주고요. 그래서 그 밑에 A번 박스 바로 위에 보면 나오죠. 소설의 이러한 복합적 성질은 서사문학의 기능을 확대시킨다. 그래서 서사문학은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플로베르의 소설을 읽으면서 프랑스의 풍속을 알고, 홍명의 임꺽정을 읽으면서 조선의 역사 풍속을 안다. 넘겨보세요. 42쪽에 보면 이제 서사문학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다, 쌓게 한다는 거고요. 또 다중적인 흥미를 또 제공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한 여성의 운명을, 거기 C번 박스에 나오죠. 한 여성의 운명을 통하여 비장미. 이 비장미라는 것은 슬프지만 굳세다는 뜻이죠. 슬프다는 의미에다가 굳셀 장자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아름다워. 이런 비장미를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허구성이 나오는데, 이 허구성은 픽션이죠, 픽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가공 구어지설 라든가 또는 이제 뭐 가허 착공, 그다음에 그 밑에 빈공 착용 이런 말이 있죠. 특히 빈공 착용은 이해조의 그 화해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빈공 착용이라는 것은 공에 의지하여 그림자를 잡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허구적인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겁니다. 허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44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에 소설의 허구성은 소설이 현실에 충실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상의 추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 추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드라이브란 말 쓰는데, 그쪽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문학의 모방, 서사문학과 모방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모사와 모방이 나오죠. 거기 세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 똑같이 베껴내는 게 모사고요. 그다음에 모방은 원대상을 재료로 삼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미메시스라는 게 그런 것이다. 자, 4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45쪽.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 단락에 한 여섯째 줄에 보면 루카치가 나올 거예요. 루카치는 발자크 같은 작가는 전체성의 범주 속에서 현실 세계의 본질을 체험을 그려낸 작가, 밑줄 치세요.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발자크에 대해서. 근데 이 플로베르 언어의 광채와 교묘한 묘사를 구사했지만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거울에 투사하듯이 그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를 그대로 거울에 투사. 그래서 이 루카치의 견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을 사회 전체와의 관련된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런 거죠. 살아있는 걸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일종의 소설 사회학이라고 이제 보통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드만은 소설 사회학을 위하여 해서 소설의 정의, 자 46페이지 넘기시면 나오죠. 소설이라는 것은 거기 박스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주인공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타락한 그런 사회 속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이야기다. 주인공의 타락은 간접화에 의해서, 즉 진정한 가치는 내재적 수준으로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에서는 소멸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설의 구조가 진정한 가치가 간접화되어 버리고 타락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가치가 사라지고 이윤 추구가 중시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이제 속물근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영어로는 이제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타락된 교환 가치라는 거지. 이게 자체가 모든 것. 교환 가치인데 타락된 교환 가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모방을 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설은 허구를 통해서 모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거기 47쪽에 보면 요약이 나오는데, 서사문학의 성격이라고 나왔죠. 1인칭과 3인칭이 있다. 내용과 형식을 나눌 수 있다. 시간의 예술이다. 다 맞는 거죠. 자, 소설의 특성은 뭡니까? 소설의 특성은 소설은 서정시와 드라마 양쪽 특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집합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넓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또 허구성 나오죠. 서사문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통의 과정을 핵심으로 삼는다. 스토리의 소통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다. 복합성,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경험, 다중적인 흥미,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자,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 서사문학의 이해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것이 바로 서사문학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